자, 이제 소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록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먼 밑에 보면은 이제 서론을 가장 나중에 써라라고 써있죠. 주로 여러분은 항상 서론을 먼저 썼었죠. 근데 나도 이제 미국에서 이걸 이제 배운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서론을 맨 나중에 쓰는 거라고. 왜냐면 이 서론을 맨 나중에 쓰면 이미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논문의 엑기스를 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 그런 새로운 발견이나 차별성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글로 쓴 논문이나 또는 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글을 뭐 교수들도 이제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 같던데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면 배경 지식을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이유 이제 그런 걸 분석하면 뭐 그 전에 민주당하고 뭐 한국당하고 어떤 뭐 그런 갈등 관계 그 선거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역사적인 서술 뭐 그걸 구구절절 쭉 그 배경을 써놓고 그 다음에 정작 서론에는 이 논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논문의 차별성은 하나도 안 써놓고 결국에는 결론이나 가서나야 이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심지어 초록에도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게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서론은 가장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논문의 엑기스. 항상 논문은 두 가지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논문 전체의 가장 머리가 되는 부분은 초록이고, 이제 그 다음 논문의 머리가 되는 부분은 서론이에요. 항상 두 가지식으로. 그렇다면 서론에서 무엇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논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내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이제 서론만 읽어도 이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호기심이 유발되고 그리고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도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미리 정리를 다 해줬으니까. 근데 앞에서 배경부터 얘기하고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논문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이 논문을 중심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쓰면 서론을 읽고 독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뭐 자세한 부분은 물론 모르겠죠.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에서 논문을 읽게 되면 논문을 훨씬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장황한 배경 설명 또는 기존 연구 기술은 금기. 또 많은 논문들이 국내 논문들 읽으면 그 서론에다가 기존 연구를 기술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고 그게 서론이 완전 엑기스인데 그 소중한 그 공간을 이런 쓸데없는 내용으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기존 연구 기술은 그러니까 문헌 정리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선행 연구 또는 문헌 정리 내용에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논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될 텐데 여러분의 리포트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념이 검찰개혁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썼다면 그러면 이제 한 문장으로 뭐 진보적일수록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분명한 논문 그리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한 문장으로 항상 요약할 수 있어요. 논문뿐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예요. 500페이지짜리 책도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분명하게 존재하면 한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논문들이나 책들은 그럼 뭐 역사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서술 뭐 그런 것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겠죠.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그런 논문들. 그런 논문들은 사실 어떤 분석 논문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문의 목적을 소개하고 또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 가설, 경험적 발견을 요약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이런 것들이 결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론에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기술하라. 자, 이제 서론의 예를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이 논문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걸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살펴보면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하려고 한 거죠. 이 작업을. 근데 이제 그 밑에 이게 토픽 센텐스죠. 첫 번째 문단의 토픽 센텐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야. 첫째, 일단 인구 통계학적 변수. 뭐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하면 뭐 성별, 나이, 뭐 그다음에 뭐 거주지, 뭐 소득, 교육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에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득 수준하고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더 높을수록 정치 참여를 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 수준이 더 높을수록 정치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으면 정치 참여를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보편적으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한국, 뭐 그밖에 영국 다른 나라를 다 검토해봐도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은 정치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독립 변수가 있으면 소득 수준, 그다음에 정치 참여, 항상 우리가 이런 잠복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럼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수반해서 같이 변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정치 정보가 많겠죠. 그래서 정치 정보. 나는 이제 이 변수를 한번 살펴보자. 이 잠복 변수하고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자는 그런 호기심에서 이제 이 논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러한 관계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거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 정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셋째, 정치 정보가 정치 참여에 인과적인 영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치 정보가 유권자의 정치 참여 효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치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치 정보가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효용, 도움이 되니까 이 정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이 쭉 연결이 돼요. 이를 위해 미국 선거연구가 제공하는 설문조사 자료를 본 연구는 이용한다. 여러분은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수집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겠죠. 근데 이 논문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서 이 앞에 이 전 문장에다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 선거연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것이다. 여기다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문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ANS 자료 분석은 기존의 인구 통계학적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사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 이제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보니 그와 같은 관계가 과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 발견한 분석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두 문단에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은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 연구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으면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부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정치 참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수도 있죠. 시민 의식이 높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뭐 시민 의식이 높아서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경제 능력과 교육 배경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 능력과 교육 배경 덕분에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 변수, 아까 얘기한 소득과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이 독립 변수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정치 정보 이 관계도 둘 다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보다는 다른 유권자에 비해서 후보들의 입장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고 또 경쟁하는 후보들로부터 효용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동기가 강한 걸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교육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미치는 이 영향보다도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치 정보를 통해서 근데 이 정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왜 정치 참여를 하느냐? 정치 정보가 많은 유권자들은 정당 간 또는 후보 간의 입장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고 또 후보로부터 효용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 입증을 해야겠죠. 밑에 부분에서 본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본 논문이 기존의 정치 참여 연구와 다른 점은 이제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한 걸 그대로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 논문이 다른 논문과 다른지 차별성,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구 통계학적 연구와 합리적 선택 연구를 취합하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뭐 이 내용은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토픽 센텐스 이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 연구, 합리적 선택 연구를 이제 취합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본 논문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인구 통계학적 연구의 발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관계,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관계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연구들이 이미 밝혀낸 것이죠. 근데 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적인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이런 인과적인 이유를 개인의 효용에서 찾는 것이죠. 그 합리적인 선택 이론에서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선택 이론은 설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에 있는 행위자들의 효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야지만 설명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 그러니까 즉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과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이 관계,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효용을 느끼길래 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떤 효용을 가지길래 정치 참여를 더 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또 부연 설명을 하죠. 즉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정치 정보가 다른 유권자들의 정치 정보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정치 정보가 어떻게 후보 입장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유발하며 차례로 이와 같은 인식이 어떻게 정치 참여 효용과 차별적인 정치 동기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개개인의 효용과 동기.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변수 간의 이런 상관관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위자들의 동기와 효용을 통해서 설명할 때만 설명이 완결된다는 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이 소개 부분, 서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함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의 발견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래서 이 정치 참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소득과 교육, 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정보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경험 분석 결과는 이제 이와 같은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는 경험 분석 결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론과 경험 분석 결과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함의가 있다는 거죠. 이 논문이. 그래서 그 함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이것도 토픽 센텐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함의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문장들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함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이냐?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 원리죠. 달리 얘기하면 유권자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정치적 능력으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등한 정치권, 평등한 정치적인 권한이라는 규범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근데 만약에 특정 유권자들, 그러니까 부자들 또는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못해서 결국에는 정책 결과가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부자들과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정치 참여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 또 어떤 발견을 했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 능력이나 교육 배경보다도 정치 정보가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발견이 시사한 바가 무엇이냐? 어, 이와 같은 발견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처방을 제시하는데 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정책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지 정치를 참여하겠죠. 근데 본 논문에 의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정보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정치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이들의 투표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경쟁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선명하고 차별적인 정책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발견, 그 다음에 논문의 함의, 그 다음에 또 이 함의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논문의 시사점을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소개 부분에서 이제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쓰고 있죠. 2장에서는 기존 연구, 선행 연구를 이렇게 검토하고 3장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포트를 쓸 때 이 선행 연구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학기에 또는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이건 생략하고 그다음 여러분이 제시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 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 상관관계를 보는 리포트를 내지 말고 여러분이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설명. 그래서 4장에서 경험 분석 자료와 모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경험 연구로. 그다음에 이제 경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봤던 규범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험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나 아니면 종속변수.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다. 참여.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이게 종속변수가 됐죠. 이게 이제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학교에 그 E-저널 있잖아요.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키워드로 뭐 정치 참여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저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논문을 찾고 싶으면 이 저널로 들어가서 검색어에 정치 참여를 넣으면 되겠죠. 이 저널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자료 검색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학술 DB를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쭉 이 저널들이 나와요. 그러면 13번에 DBPR가 이제 국내 논문들을 13번 국내 논문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저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저널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 다음 KISS
이것도 이제 국내 논문을 모아놓은 논문을 보고 싶으면은 JSTOR 이렇게 이 세 개를 활용해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검색어를 찍어 넣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근에 게재된 논문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제 또는 제목을 살펴보고 관련된 논문들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논문들의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위 있는 학술지라고 얘기했는데 뭐 국내 논문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학회부가 이제 제일 낫고 한국 정치학회부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 정치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정당학회부,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은 국제 정치, 국제관계 총론인가? 국제 정치를 하지 않아서 뭐 국제관계 총론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뭐 다른 학술지들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국내 학술지들은 그러니까 미국 학술지는 이제 APS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PS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이거는 이제 미국의 명문대 교수들도 한편 평생 실을까 말까 그런 학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제 실으면 게재하면은 뭐 거의 학자로서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와 동시에 이제 AJP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이것도 이제 아주 저명한 학술지고, 그 다음에 BJPS. 이건 이제 영국에서 가장 좋은 저널,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JOP, Journal of Politics. 그 다음에 국제정치 쪽에는 이제 World Politics, World Politics. 그 다음에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네. 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되게 네 개 저널을 보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키워드 뭐 예를 들어 정치 참여 영어로 이제 political participation 이걸 찍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의 논문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논문의 이 참고 문헌에 보면은 최근에 쓰여진 논문들이 쭉 나오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 논문들을 이제 요약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선행 연구 그러면 일단은 뭐 선행 연구를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나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죠. 인구 통계학적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유권자의 어떤 신상, 어떤 특성, 그러니까 소득 수준, 뭐 성별, 아니면 교육 수준, 뭐 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숙제에서 이 성별, 뭐 나이별,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수준별 하고 있나요? 소득 수준 안 하고 뭐 거주지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 통계학적 변수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파악하라고 그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측치가 몇 개가 되고 그걸 정확하게 뭐 연령별로 몇 개 사례가 있고 뭐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라고 낸 숙제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그 빈도를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빈도를 여러분이 거기다 꼭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빈도를 알면은 여러분 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빈도를 안 써도 되고 그냥 비율만 써도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이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심리학적 방법은 이제 정당 일체감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변수의 영향력, 합리적 선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권자 효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더 디테일하게 인구 통계학적 연구에 관련된 기존 문헌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연구에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고 또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또 이들 기존 문헌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쭉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구성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론 부분,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종속 변수가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정치 참여 관련 그 논문에서는 왜 정치 참여에 사람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은 정치 참여를 더 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하는지, 또 왜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 인과적인 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종속 변수를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인과적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념과 검찰개혁 필요성, 단지 이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그냥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대체 왜 이념이 진보적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학자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힌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념이 진보적인 사람이 정의감이 좀 높다거나 정의감이 높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또 이념이 진보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념이 진보적인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검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있죠. 그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수 간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두 변수가 간의 관계가 발견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왜라는 설명에 답한 건 아니죠. 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 이 인과관계 충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배웠죠. 시간적 순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선행해야 된다. 그리고 두 변수가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move together. 그 다음에 허위 관계, 그러니까 rival explanation, 그러니까 rival, 그러니까 대안 이론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rival explanation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개 변수를 검토를 해야겠죠. 기존 연구가 통제하지 않은 매개 변수를 검토하고 또 기존 연구가 제시한 매개 변수가 영향력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는 기존 연구가 제시한 독립 변수가 영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인정과 SAT 성적을 매개하는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이런 연구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었죠. 인종하고 SAT 성적은 상관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매개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또 이제 그 밖에 이처럼 여러 사례를 사용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걸 large N stud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례가 많은 연구, large N study. 근데 이제 이처럼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의 사례밖에 없는 경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유사 사례 비교 연구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거 정반대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Most Similar System Design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사례 연구에는 이 방법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설명할 다른 방법, 사례 연구에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요. 하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지 앤 스터디하고 이 사례 연구하고 사례 연구를 할 때 이제 과학적인 연구는 그냥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통제된 비교. 똑같은 원리가 통제된 비교예요. 예,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비교되는 사례들 간의 차이를 유발한 시키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비교 사례의 차이를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쌍둥이를 비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 둘이 비교하면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남자니까 벌써 성의 차이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주름이 머리에 있어서 나이가 많으면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나이가 젊으면 또 연령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밖에 뭐 한 사람은 살찌고 한 사람은 살이 찌지 않으면 또 그 차이가 있고 건강의 차이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이 사람이 담배를 핀다고 해봐요. 담배를.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남자여서 안 좋은지 나이가 많아서 안 좋은지 담배를 펴서 안 좋은지 이렇게 빈약해서 안 좋은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두 사람을 모든 상태 담배를 피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을 똑같은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쌍둥이를 찾는 거죠. 유전적으로 이 둘은 동일하니까 그런 유전적인 특성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담배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교 사례뿐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 간의 비교도 마찬가지죠. 한국하고 또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야겠죠. 뭐 글쎄 어떤 나라가 한국하고 가장 비슷하나요? 아무래도 동양권 국가들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민주주의 국가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 가능한 양당 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 제도가 비슷한 국가, 대통령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처럼 사례 비교도 이제 통제된 비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아무 사례나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방법은 most different system design이에요. 아까는 most similar system인데 이건 different system. 이 디자인은 뭐냐면 가능한 한 다른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완전히 이질적인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례들이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인과적인 현상이 발견된다면 이 인과적인 관계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에도 똑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아니면 뭐 남미 사람 그리고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면 그거는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노력을 더 하면 뭐 서양이건 동양이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듯이 어, 거의 모든 나라에
물론 뭐 부정부패가 심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나라엔 덜 나타나겠지만 동일한 부정부패의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에서 더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리 부정부패가 강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하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부정부패가 강한 나라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Most Different System Desig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분석 파트. 일단 여러분이 이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 정보가 많으면 정치 참여를 한다. 이런 이론이죠. 아까도 했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정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더 많이 인식하겠죠. 그리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한테 유리하고 자신하고 입장 차이가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손해를 보겠죠. 근데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으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의 효용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정치 정보가 많으면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정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입장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면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정책적인 혜택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정치에 더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론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치 정보라고 얘기했죠. 정치가 아니라 정치 정보. 그럼 정치 정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 가능한 가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치 정보라는 그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측정해서 정치 정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이름을 아는지, 그리고 뭐 국무총리 이름을 아는지, 또는 뭐 대법원 판사 이름을 아는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정치 지식을 측정하기도 하죠. 그럼 검증 가능한 가설은 예를 들어서 후보에 대한 인지도, 후보에 대한 인지도라는 거는 지역구 후보들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죠.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 정치 참여를 한다는데 정치 참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 참여를 또 측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지 투표가 가장 단순한 정치 참여고 또는 뭐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정치 자금을 기부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설득 노력 또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옷을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스티커,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지 그런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참여 관련 활동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모형을 제시해라.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수를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료의 기술적인 요약.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이제 통계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통계적 유의미성, 회귀 분석. 여러분, 회귀 분석도 배웠죠. 회귀 분석 결과. 그래서 기울기. 기울기가 영향력을 나타내죠. 독립변수의 기울기. 그 다음에 R 스퀘어, 설명력.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죠. 설명력. 그리고 이처럼 수적으로 여러분이 보고를 해도 되는 거죠. 기울기가 크게 무엇인지, R 스퀘어가 몇이나 되는지, numerical report를 해도 되고, 또 이제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스캐터 플랫, 산점도라고 예를 들어서 이동과 이념과 검찰개혁 필요성과의 관계, X축이 이념, Y축이 검찰개혁 필요성.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각 변수의 어떤, 박스 앤 위스커 플랫, 상자 수렴 그림이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상자 수렴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해석.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의 수준. 회귀 분석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유의 수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용적 유의미성은 substantive significance는 실제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여러분 회귀 분석 경제투표에서 설명했었죠. 이것도 경제투표에서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소득 증가가 여당 대통령 후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0.02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 0.02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득 증가를 예를 들어서 1달러 증가시키면 0.02%포인트 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이 숫자가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증가시키면 0.02 곱하기 100 해가지고 2%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제 내용적인 유의미성이에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문제고, 내용적인 유의미성은 실제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 있어서도 경험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먼저 프리테스트 사전 검사, 이 두 집단이 무작위적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지 아닌지. 그래서 사례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집단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실험 집단을 확보하기가,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집단이 실제로 같은지를 미리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은 실험 집단의 변화,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은 통계 집단의 변화를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 A1에서 A2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델타 A, 그 다음에 B1에서 B2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델타 B. 이 둘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A2-A1, 델타 A, B2-B1, 델타 B. 그래서 실험 집단의 차이가 더 크면, 그러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 이론과 발견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함의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그 다음에 후속 연구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쓰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리포트 쓸 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논문을 작성하고 뭐 바로 제출하지 말고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놀랄 거예요. 얼마나 기존에 썼던 논문이 부족하고 허술한지. 근데 한번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도 한 세 번, 최소한 세 번 정도를 다시 논문을 읽는데 그래도 게재되고 나서 논문을 읽어보면 오탈자도 많고, 물론 이제 세 번 읽으면은 어떤 논리나 아니면 비문 뭐 그런 거는 많이 수정이 되는데 아주 섬세한 오탈자 같은 거는 여전히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 어떤 논리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10%씩 상상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중요한 리포트는 이렇게 여러 번 다시 읽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